고 박원순 서울시장의 연결식은 마무리됐습니다만 후폭풍이 여전합니다. 서울시가 고 박원순 시장의 성추행 의혹과 관련해서 민관합동조사단을 구성해 진상규명에 나서기로 했다고 방금 보신 것처럼 밝혔는데요. 또 2차 가해가 확인되면 징계 등을 통해서 엄정하게 대응하고 부서장도 문책을 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오늘 여러 가지 사건 사고들 오윤성 순천향대 경찰행정학과 교수 김성훈 변호사와 관련 이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예. 저희가 방금 전에 화면으로 보여드렸는데 공식적으로 서울시가 이제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전체적으로 좀 어떻게 보셨는지 오 교수님? 네, 지금 이제 그 전체적으로 이제 서울시에서 자체 조사한 그 결과에 대해 가지고 발표를 하면서 주로 이제 4가지로 요약이 될 수가 있겠죠. 예. 우선적으로 이제 그 이 피해자에 대한 그 신상 공개라든지 유포 인신 공격을 하는 것을 막겠다. 즉 2차 가해를 막겠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또 예. 하나는 이제 피해자에 대해서 지원을 해서 일상 회복을 할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을 하겠다라고 하는 예. 그런 의도를 밝혔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외부 전문가들, 즉 뭐 여성 단체라든지 또는 그 인권 전문가, 법률 전문가로 구성이 돼 있는 민간 합동 조사단을 구성을 해서 조사에 있어서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담보하겠다라고 얘기했고요. 예. 그리고 이제 시장이 공석돼 있는 그런 상태 하에서도 서울시청에 있는 공무원들이 어떤 그 시정에 공백이 없도록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예. 근데 이제 좀 눈에 띄는 것은 지금 이제 발표를 하면서 사실 이제 이번 사건 같은 것이 주로 이제 어떤 그 성격의 사건이냐 그러면 예. 성추행 또는 성폭력이라고 하는 그런 것이 아니겠습니까? 예. 그런데 이제 그런 단어는 전혀 사용을 하지 아니하고 인권 침해다라고 하는 그런 용어로 대신 바꿨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예. 또 하나는 지금 그 이 피해자에 대해서는 피해 호소 직원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예. 이게 별로 중요한 것은 아니지만 예. 이것이 이제 그 어떤 그 뭐 성폭력 또는 성추행에 있어서의 뭐 피해자냐 아니냐 하는 것과 인권 침해에 있어서의 피해 호소 직원이냐라고 하는 것은 또 그 의미상에서 상당한 그 차이가 있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그 이번 이 서울시에서 자체적으로 조사를 하겠다라고 하니까 예. 이것에 대해서는 지금 온 국민이 지금 관심을 가지고 보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용어를 하나 선택을 한다든지 또는 뭔가 어떤 공정성이라든가 객관성을 담보해서 조사를 해 나가는 그 과정 자체 하나하나에 신경을 좀 더 써야 되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전체적으로 좀 분석을 해주셨는데 그 민관합동조사단이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이게 실효성 있는 대책이 될 수 있을까? 물론 이제 이 사안 자체가 이미 정치권을 넘어가서 정파성을 띠고 여러 가지 갈등들을 지금 빚고 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좀 조심스럽긴 합니다만 이게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기는 것이다라는 미래통합당 주호영 원내대표의 지적도 있었고요. 물론 이제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서울시에서 어떤 은폐 의혹이라든지 여러 보고 라인에 대한 의혹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아무리 외부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서울시가 주체가 되는 것은 문제가 있다라는 지적도 있어서 과연 어떻게 좀 보시는지요? 네, 일단은 제일 중요한 핵심적인 2가지 단어는 네. 공정성과 객관성일 것입니다. 서울시에서도 공정성과 객관성을 담보하기 위해서 이렇게 해야 한다라고 주장을 했죠. 그런데 공정성과 객관성을 어떻게 담보하느냐? 이제 2가지 점이 있습니다. 예.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은 이 관련된 내용에도 철저하게 배제가 되어야 하고요. 예. 그리고 이 선정 과정, 민간합동조사단의 위원들을 선정하는 과정에 있어서도 예. 여러 주체들이 참여해야 하고 예. 특히 피해자 측의 대리인이라고 할 수 있는 분들의 참여도 꼭 필요한 상황입니다. 예. 그래서 지금 이 민간합동조사관 자체를 부정적으로 보는 것보다는 예. 향후에 어떻게 구성돼서 어떻게 운영되는지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요. 한편으로는 이제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제 서울시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권력형 성범죄 의혹이 제기가 된 것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그 가해자뿐만 아니라 가해자로 지목된 그 박 전 시장뿐만 아니라 보고 그리고 은폐 의혹이 있는지도 중요한 요소가 될 수가 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이 기관이 아닌 외부에서 수사라든지 조사를 통해서 밝혀낸 필요성은 당연히 있고요. 예. 다만 그렇다고 해서 이 기관 자체의 조사가 불필요하냐 보면 전 그렇지는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당연히 1차적인 당사자인 예. 이 기관으로서도 서울시로서도 조사는 벌여야 하고요. 근데 어차피 이제는 여러 가지 고발 사건으로 인해서 형사 사건으로 동시에 수사가 진행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예. 동시다발적으로 수사가 진행되고 그런 진행이 된다는 것을 염두에 두고 예. 더
더 객관적이고 공정한 조사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아까 제가 언급한 이 주호영 원내대표의 주장 중에는 이제 그런 문제점이 있으니 결국엔 특임 검사 얘기가 나오고 있고 수사본부를 만들어야 된다. 이제 이런 주장을 하고 있다 정도까지만 전달을 좀 해드리겠습니다. 대안으로 이제 그쪽에서 이렇게 제시하고 있다는 거니까요. 자, 그리고 박 시장한테 처음으로 보고를 한 인물로 지목된 분이 있습니다. 서울시 젠더특별 보좌관이 혹시 실수하신 일이 있으신가? 이렇게 물었다는 보도가 나와서 이건 뭐 이제 일각의 보도이긴 한데 젠더특보는 당시에 이제 이거와 관련해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성추행 관련 혐의인 줄은 몰랐다. 어떻게 좀 이해를 해야 될까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셨어요? 뭐 저도 일단은 당사자 자체가 이 내용에 대해서 다시 부연을 안 하고 좀 오늘 뭐 휴가를 냈다라고 하더라고요. 네.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은 모종의 경로와 모종의 경위로 이 건과 관련된 내용들이 젠더특보한테 입수가 됐고 젠더특보가 이 내용을 박 전 시장한테 확인하고자 했다는 정도는 사실이 맞는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그렇다면은 정상적으로 작동을 한다면은 이 내용들이 이런 방식으로 어떻게 보면은 사건의 당사자가 될 수 있는 사람한테 전달되는 것이 과연 옳은지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만약에 서울시에서는 지금 공식적으로는 이 보도 전에는 전혀 몰랐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서울시에서는 원래는 이런 문제가 발생을 하면은 처리되는 절차 방식이 있습니다. 시민인권보호관이라고 해가지고요. 관련 문제들이 있으면 그쪽에 접수가 되고 관련 부사장과 성희롱, 성폭력, 고충심의위원회에서 관련된 내용을 심의하고 당사자가 누구든 간에요. 그렇게 정상적으로 진행이 됐어야 하는데 그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은 이렇게 특보 라인에서 보고를 하고 대책을 하다가 결국은 비극적인 결과까지 나타난 부분들이 왜 발생했고 그것이 과연 정정한 것이었는지에 대해서 제대로 당사자가 해명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뭐 이제 내부 보고 의혹과 관련된 여러 가지 궁금증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제 이런 보도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그 오늘 서울시가 이 젠더 특보와 관련해서 이렇게 언급을 했는데요. 본인만 확인할 수 있는 사안이다. 이것도 역시 민관합동조사단에서 조사에서 또 밝혀질 것이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마찬가지로 오윤성 교수께서 어떻게 보시는지요? 사실 우리나라에서 이제 젠더 특보라고 하는 이 직책이 있는 곳이 이제 서울시가 유일하다고 지금 알려져 있습니다. 그만큼 이제 서울시 입장에서는 여성의 어떤 인권이라든가 또는 양성평등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을 갖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표면적으로 있는 것이죠. 그 이제 사실 이 젠더 특보라고 하는 것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 자체가 이번 사건을 통해서 이제 알려져 있지 많은 분들은 잘 알고 있지 못하는 그런 것인데요. 지금 이제 제가 좀 주목을 하고 싶은 것은 이 젠더 특보라고 하는 이분이 피소 당일 8일 바로 피소가 되기 1시간 30분 전 오후 3시에 시장과 관련된 불미스러운 소식이 있다라고 해가지고 바로 이제 박 전 시장에 가서 실수한 것이 있느냐라고 이렇게 물어보게 됩니다. 그것은 뭐냐면 오후 4시 30분에 고소장을 제출을 했단 말이죠. 그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피소가 되기 전에 이미 알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이 있고요. 그래서 사실 이 피해자들 입장에서는 보안을 유지하기 위해서 아주 이례적으로 그 다음날 새벽 2시까지 조사를 받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지금 이제 최초의 이 문제가 발생이 됐을 때 박 시장의 연락 두절 전까지는 이 성추행 피소 사건에 대해서 전혀 몰랐다라고 얘기를 했었고 또 그 당사자가 누군지도 몰랐다. 또 대책 회의를 한 것에 대해서는 확인해 줄 수 없다라고 이렇게 부인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실제로 이번에 이제 보도나 이런 것을 통해 가지고 전부 다 그것이 사실로 지금 밝혀지고 있는데 그런데 이제 그 당시에 이 박 전 시장의 반응이 좀 특이했는데 무슨 소리냐? 왜 그러느냐? 그렇게 얘기해서 불미스러운 얘기다라고 얘기를 했더니 글쎄 바빠서 잘 모르겠다. 이건 상당히 비논리적이죠. 아마 이제 답변을 하면서 좀 당황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이 젠더 보좌관이라는 분이 피소 사실을 몰랐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믿기가 어렵고요. 그리고 그날 밤 시장 주재로 현안 회의를 했다라고 하는데 이것이 이 현안 회의가 매일 하는 건지 야간에 하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좌우간 그때 4명이 참석을 했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박 전 시장과 젠더 보좌관을 제외하고 나머지 2명이 더 참석을 했다라고 하는데 이때 박 전 시장이 낮에 얘기했었던 얘기가 뭐냐 다시 해봐라라고 얘기를 갖다 했다는 거죠.
거죠. 그렇다면 그 이전에 그 구청장이라든가 이런 그 사람들과 식사를 하는 자리에서도 이미 박 전 시장은 그 사실에 대해서 인지를 하고 있었다라고 이제 저희들이 추정을 할 수 있고요. 예. 그리고 이제 9시에 비서관이 와서 귓속말로 이렇게 얘기했었던 것도 아마 그 관련이 있지 않는가라고 생각이 되는데 예. 좌우간 이제 이 청와대라든가 이 경찰이라든가 이쪽에서 어딘가는 그 피해자의 그 피소 사실 이전에 그 당사자에게 그 내용들이 들어갔다라고 하는 이 사실에 대해서는 상당히 주목을 하면서 이번에 서울시에서 자체적으로 조사위원회를 꾸려가지고 조사를 하는데도 이것을 중심으로 해서 예. 그것에 대한 어떤 그 문제점을 파악을 해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예, 여러 가지 보도들 통해 이제 시간대 순으로 저희가 쭉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아직까지는 이게 이제 의혹으로 남아 있는 사안이고 서울시에서 민관 합동 조사단을 구성해서 진상을 규명하겠다. 라는 내용이 이제 오늘 오전에 알려지면서 이 내용을 토대로 함께하고 있는데요. 자, 그리고 박원순 전 시장을 성추행 혐의로 고소한 뒤에 조사를 받은 여성께서는 이제 어제 두 번째 경찰 조사를 받았습니다. 출석을 했습니다. 조사가 아니고요. 근데 여기선 지금 피해자 진술을 했다고 하는데 이게 2차 가해 때문에 이제 조사를 받으신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이 2차 가해에 대한 수사 대상 과연 어떻게 특정하는지도 궁금하실 것 같아서요. 이 부분은 김성원 변호사께 좀 드리겠습니다. 어떻게 네. 좀 특정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별개의 고소 사건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예. 이제 여러 가지 혐의 사실이 있을 수 있겠지만은 핵심적인 건 두 가지입니다. 예. 아마 허위 사실 적시로 인한 명예훼손 혹은 모욕 둘 중에 하나일 것으로 보입니다. 명예훼손이라는 것은 구체적인 사실을 적시를 한 거죠. 대표적으로 이제 엉뚱한 사람을 지금 이 고소인으로 특정을 해서 신상을 유포를 했거나 예. 혹은 맞는 고소인이라고 하더라도 고소인에 관해서 허위 사실을 유포를 했거나 예. 그런 내용들을 단정적으로 해가지고 올렸다면은 그것이 뭐 단체 대화방에 올렸든 아니면은 게시판에 올렸든 그렇게 유포될 수 있는 어느 공간에 올렸다면은 그것은 정보통신망법상 허위사실 적시로 인한 명예훼손이 되는 거고요. 예. 두 번째로는 그렇게 구체적인 사실은 적시하지 않았지만 가해자를 인격적으로 모독하는 그리고 가해자의 대리인들을 이제 모욕하는 내용의 욕설이라든지 비방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했다면은 그것은 별도로 모욕죄를 구성하게 되는 것이고요. 예. 그래서 이 내용들의 고소를 먼저 진행을 할 때 고소인 조사부터 먼저 진행이 됩니다. 예. 과거와는 다르게 이제 이런 내용들의 문제점이 있는 댓글들, 글들 그리고 그런 게시물들에 대한 어떻게 보면 캡처라고 하죠. 네. 캡처를 해서 고소를 하는 것들이 기술적으로 굉장히 간이해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지금 대표적으로 몇 개의 이제 글들과 몇 개의 댓글들을 모아가지고 예. 관련된 내용들을 고소를 했을 것이고요. 예. 그것을 이제 한다면 허위사실 적시로 인한 명예훼손이라면은 이 사건의 의혹이 사실이 아니다. 만약 조작된 것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이 있다면은 예. 그게 아니라 이게 실제로 진실이 맞고 이거에 반대되는 게 허위 사실이라는 것들을 소명하기 위해서라도 이 사실에 대한 수사가 일정 부분 진행될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아, 그 부분이랑 연관되는 질문인지도 모르겠습니다만, 그러니까 2차 가해로 인한 피해를 이게 이제 입증을 하려면, 그러니까 지금 성추행 혐의에 대해서는 공소권 없음인 상황이고요. 경찰의 결론은 그러한데, 2차 가해로 인한 피해를 입증하려면 성추행 의혹에 대한 조사가 그러니까 선결되어야 된다라는 주장이 있어서 그거에 대해서 답변을 좀 주신다면요. 네, 일단은 2차 가해 중에서 모욕 관련된 부분은 크게 상관은 없는데요. 예, 예. 허위 사실 적시로 인한 명예훼손에서 구성 요건은 허위 사실입니다. 예, 예. 사실에 반해야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은 사실이 무엇인지에 대한 증명이 필요하고요.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건에 관련돼서 객관적인 사실이 무엇인지에 대한 내용들을 볼 것이고요. 예. 물론 이제 허위 사실이 아닌 그냥 사실 적시에 명예훼손도 처벌하긴 하지만은 예. 허위인 경우에는 이제 위법성 조각이 안 되고 여러 가지 처벌 수위가 높기 때문에 간접적으로 이번에 민간 합동 조사 결과라든지 예. 이후에 이제 뭐 직무유기나 방조로 고발된 사건들이 있기 때문에 예. 그런 내용들이 참조해가지고 이 사건이 허위 사실 적시로 인한 명예훼손으로 기소가 되면서 한편으로는 사건의 실체에 대한 일응의 판단이 나올 것으로 보여집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이 좀 정리가 된 것 같고, 그리고 피해자가 피해 사실을 서울시에 알리고 도움을 요청했다. 그 서울시 관계자들이 그러니까 이 부분이 제대로 보고가 올라가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일종의 직무유기라는 부분인데 그 부분에 대한 어떤 수사 가능성도 있을 거라고 보십니까? 어떻게 보세요? 이미 이제 오늘 오전 9시에 서울 성북 경찰서에서는 박 전 시장의 최측근인 고 전 비서실장을 지금 참고인으로 소환을 해가지고 예. 조사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고 전 비서실장 같은 경우는 사실 6층에 있는 비서실에 있어서의 가장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고 지금 피해자 측에 있어서의 여러 어떤 주장에
입장에 의하면 지난 4년 동안에 굉장히 그 끊임없이 본인의 어떤 그 보직을 바꿔달라든지 또는 그와 연관된 여러 가지 어떤 얘기를 구체적이고 자세하게 적시는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충분히 그쪽에서 인식을 할 수 있을 정도의 그 자신의 애로사항을 그 호소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이제 거기서 나온 여러 가지 얘기들이 사실 박 전 시장은 그럴 사람이 아니다. 그리고 이제 그 이 비서라고 하는 그 직책은 그 상대 모시는 사람에 있어서의 심기를 옆에서 잘 이렇게 보좌를 하는 그런 사람이다라고 이제 얘기를 함으로써 현실적으로는 그 피해자의 어떤 도움을 외면했거나 또는 그 사실에 대해서 인지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해주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서울시청의 입장에서는 공식적으로 어떤 문제를 제기했던 것은 전혀 없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왜 그러면 공식적으로 문제 제기를 하지 않았냐라고 하는 것은 그것은 이런 종류에 있어서의 그 어떤 그 사안에 대한 굉장히 특성을 잘 이해를 못하고 있는 것이죠. 그 여성의 입장에서는 사실 그런 것을 일일이 가서 공식적으로 문제를 제기한다면 본인에 있어서의 어떤 그 불이익을 본인이 감수할 수 있는 그런 각오가 있지 않은 한 그렇게 하기는 상당히 힘들고 주위 사람들에게 그런 얘기를 갖다가 충분히 해서 문제를 해결을 하려고 했었을 것이다라고 우리가 추정하는 것이 합리적인데 지금 이제 그런 것들을 보게 되면은 충분히 이 직무유기를 했었던 그런 가능성이 높지 않느냐라고 하는 생각이 들고요. 또 그때 당시에 이 비서실에 온 그 분들은 주로 이 박 전 시장이 시장으로 오면서 바깥에서 같이 온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원래 이 그 공무원으로 시작했던 이 피해자하고는 원래 또 약간 어떤 그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거기에서 충분히 직무유기 가능성이 있고 만약에 있다라고 한다면 그것을 이번에 실체적인 진실을 파악을 한다라고 하는 그런 측면에서는 철저하게 조사가 이루어져야 되지 않느냐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 가지 합리적 근거들을 토대로 이제 그런 것들도 수사할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법조계에서는 이걸 두고 의견이 좀 분분하게 갈리고 있는 이유가 결국에는 당사자께서 자꾸 하셨기 때문에 수사가 어렵다 뭐 이런 측면인 건가요? 어떻습니까? 일단은 저는 법조계 의견이 크게 갈리지는 않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뭐냐면 법률적으로 이게 수사가 불가능하다고 보는 게 아니라 수사가 제대로 될 수 있을까에 대한 그러니까 사실 규명이 가능할 수 있는지에 대한 이제 여러 가지 그 어려움이 제기가 되고 있을 뿐이고요. 법률적으로는 직무유기 직권남용과 이번에 이 제기된 성추행권과는 완전히 별개이기 때문에 직권남용과 직무유기 자체는 정당하게 수사가 될 것이고요. 어떻게든 결론이 나올 것입니다. 다만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직무유기와 직권남용의 본질을 이루는 성추행, 성희롱 사실에 대한 내용이 객관적인 사실이 확정이 될 수 있는가에 대한 문제가 남게 될 것이고요. 특히 이제 그 직무유기 직권남용 같은 경우에는 수사가 진행되고 결론이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지만은 이제 방조로 또 고발되는 건이 있습니다. 이런 성희롱 내용을 계속 보고받고 알고 있었음에도 묵인 방조해서 공범으로서 수사를 받을 수 있는가? 그 주범이라고 할 수 있는 이제 피고 소인이 사망한 상태에서 공소권 없었는데 방조범에 대해서 수사가 가능한 것인가? 이런 사례는 사실 그 동안에는 거의 없었기 때문에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선례가 없기 때문에 이제 이야기가 나오는 건데요. 법률적으로는 이 부분에 대한 방조범에 그렇다고 수사를 못하거나 방조범은 공소권 없으면 같이 종속해서 처분한다라는 건 전혀 없기 때문에 수사가 진행이 되겠지만은 가령 이제 둘만 있는 공간에서 벌어졌던 일들이 객관적으로 얼마나 확인될 수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의문이 제기될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